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요가를 가르치는 요가 강사입니다. 대학을 다니던 시절 허리랑 골반이 계속 틀어지고 안 좋아지면서 순환이라도 잘 되게 하기 위해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겸 취미였는데 하다 보니 너무 재밌고 저한테 잘 맞아서 요가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가 강사로 살아온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요가와 사랑에 빠졌던 저는 팔뚝에 만다라 문양의 문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작지 않은 크기로요. 문신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요가 수업을 할 때 회원님들도 제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예쁘다고도 해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 문신으로 결혼이 깨지는 일이 생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친구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직장 때문에 제가 사는 지역으로 왔다고 했어요. 남친은 저희 운동센터에서 피트니스를 다니는 회원이었습니다. 피트니스에서 저랑 친한 헬스 트레이너 분이 소개해 주셔서 밖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랑은 3살 차이였으니 30대 후반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왜 아직도 결혼을 못했나 싶을 정도로요.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고 키도 180에 얼굴도 서글서글 잘생겼어요. 게다가 운동도 꾸준하게 해서 어깨도 넓고 몸도 탄탄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성을 볼 때 몸도 보게 되는데요. 뱃살도 없고 관리를 참 잘한 몸이더군요. 옷도 깔끔하고 단정하게 잘 입고요. 예전에는 저랑 비슷하게 좀 자유분방한 성격과 스타일의 남자를 많이 만났는데 남자친구는 정반대의 느낌이었어요. 단정하고 깔끔하고 꼼꼼하고. 그렇다 보니 이전 남자친구들과는 다르게 안정감 같은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사귄 지 7, 8개월이 지났을 무렵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조금 이른감이 있기도 했지만 서로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나이도 있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른 지역에 계신 시부모님도 만나봤는데 점잖고 좋으신 분이었고요. 저한테도 다정하게 잘 해주시더군요.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저희끼리만 잘 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고 할 때였어요. 신혼집은 남자친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하기로 해서 몇 가지 혼수만 더 드리면 됐었어요. 그래서 결혼식과 신혼여행 등만 준비하면 됐었는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자기야, 근데 자기 팔에 문신이 그렇게 작지 않은데 드레스 입을 수 있겠어? 갑자기 제 문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친도 제 문신은 처음부터 봤었습니다. 까무잡잡한 제 피부와 잘 어울린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문신 얘기를 꺼내길래 저도 어리둥절해서 물었죠. 문신이 왜? 결혼식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 친척분들 다 오는데 작은 문신도 아니고 말 나올 것 같아. 무슨 말?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문신 그렇게 인식 좋은 거 아니잖아. 남친의 말에 저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 몸이 일부라고 생각한 문신이었지만 팔을 크게 덮고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 다른 사람, 특히나 어르신들이 보기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제가 문신이 있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결혼 준비하는데 이것 때문에 결혼식을 못 올리겠다고 하니 좀 섭섭하더군요. 그래도 문신 때문에 결혼식을 못 올리는 게 말이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가족하고 친구 몇 명만 부르고 스몰 웨딩은 어때? 요새 스몰 웨딩도 많이 하잖아. 내 문신이 그렇게 거슬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게 불편하다 이거지.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좋게 보실 것 같진 않고. 저는 섭섭했지만 한편으론 이해를 했습니다. 저야 좋아서 한 문신이지만 다른 사람 보기엔 별로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나 시부모님과 친척들과 관련된 거라면 더더욱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팔뚝을 덮거나 손목까지 오는 드레스 디자인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문신을 메이크업으로 가려줄 수 있다고도 하고요. 문신 커버 메이크업 후 긴 팔인 드레스 디자인을 입으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결혼식을 살짝 더워질 때 하는 거라 제가 갑갑하기도 하고 좀 시원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고 싶었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문신이 거슬린다고 하니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친에게 얘기를 했죠. 자기야, 내가 알아보니 메이크업으로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해. 내 건 색깔 들어가는 이레즈미 문신 같은 것도 아니라서 커버하면 크게 티 안 난대. 그리고 조금 길게 오는 드레스 입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남친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표정이 안 좋은 겁니다. 에이, 6월에 무슨 긴 드레스야. 더운데. 괜찮아. 식장 어차피 시원할 거고 잠깐인데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스몰 웨딩으로 하자. 나 솔직히 그렇게 아무나 다 오는 결혼식 별로야. 진짜 우리 축하해주는 가족들하고 친구 몇 명만 해서 가볍게 올리자. 응? 황당했습니다. 그전엔 문신 때문이라더니 이번에는 사람들 많이 오는 결혼식이 싫다는 거였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죠. 자기 회사 동료들도 와야 되고 부모님들도 친척분들 다 초대해야 하는데 어떻게 스몰 웨딩을 해. 우리 집도 친척들 중에 내가 첫 결혼이라 오실 분들 많단 말이야. 자기는 그렇게 북적대는 곳에서 정신없이 결혼하고 싶어? 나는 중요한 날이니까 우리끼리 진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 남친은 그렇게 스몰 웨딩을 고집하는 거예요. 드레스도 해결됐겠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 데이트를 할 때는 뭐든지 저에게 다 맞춰주는 편이었는데 결혼식에 있어서는 고집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다투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친은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더군요. 저는 이왕 하는 결혼이면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크게 올리고 싶었어요. 호텔 결혼식 같은 거요. 근데 남친은 정반대였던 거죠. 그렇게 결혼 준비가 지지부진해지고 있을 때였어요. 남친네 친구들이 이 지역에 다 같이 놀러 왔다고 해서 저도 같이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거든요. 처음에는 분위기도 좋고 화기애애했어요. 그런데 술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남자친구들도 취한 건지 저에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아니, 희진 씨도 진짜 술 센 편이네요. 갑자기 저더러 희진이라는 거예요. 제 이름은 세영이거든요. 친구가 실수를 하니 다른 친구가 툭 치더군요. 세영 씨 미안해요. 괜찮아요. 희진이는 누구예요? 혹시 경엽 씨 전 여친 아니에요? 제가 웃으면서 농담조로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농담인데도 분위기가 좀 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남자친구의 전 여친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그 전에 연애 많이 했었고 전 여친 있는 거 아무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가게 옆 골목에서 남친 친구 두 명이 담배를 피며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대화가 심상치 않아서 그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야, 경엽이 저 자식 아무리 내 친구라지만 진짜 낯짝도 두껍다. 서류만 깨끗하면 다냐? 그러니까 말이야. 나 자꾸 말 실수 나오려고 하잖아. 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실수야. 그 전에 희진이랑 좀 자주 만났냐? 그게 입에 붙어서 그래. 그나저나 희진이는 요새 어떻게 산대? 걔도 다른 남자랑 결혼한 지 좀 됐어. 와, 대단하다, 대단해. 그 결혼한 남자도 모르는 건가? 모르겠지. 알고 보면 경엽이 저 자식 희진이가 딴 남자랑 결혼했다고 홧김에 지도 저러는 거 아니야? 저는 들으면서 이게 뭔 말인가 싶었습니다. 분명한 건 저를 속이는 뭔가가 있다는 거였죠. 저는 일단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가게로 돌아와 앉아 있는데 머릿속이 정말 복잡하더군요. 그렇게 저 혼자 남친에게 물어볼까 말까 아니면 내가 뭔가 알아봐야 하나 며칠을 고민하다가
주말에 남자친구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놀러 갔어요. 머릿속에선 친구들이 말한 그 대화가 뭘까 계속 생각하면서요. 그러다가 제 눈에 띈 건 남친의 노트북이었어요. 남친은 엄청 꼼꼼하고 정리정돈도 잘하는 성격인데 저랑 찍은 사진은 늘 노트북으로 옮겨서 백업 저장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에 갔던 음식점에 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고 남자친구를 졸라 포장을 해오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귀찮은데 그냥 배달시켜 먹으면 안 되냐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그거 먹고 싶다고 졸라서 남자친구를 내보냈죠.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노트북에는 딱히 뭐가 안 보이더군요. 그러다가 눈에 띈 건 책상 위에 외장하드였어요. 그때도 사진을 외장하드에 넣었던 기억이 나서 외장하드를 연결시켜서 다시 막 뒤졌죠. 남자친구가 금방이라도 들어올 것 같아서 가슴이 조마조마하더군요. 외장하드에는 업무 관련 파일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추억이라는 폴더가 있더군요. 이거다 싶어 들어가 보니 저와의 사진을 폴더별로 나누어서 저장을 해놨어요. 워낙 둘 다 사진 찍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내리다 보니 제일 밑에 진이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저는 이건 뭘까 싶어 그걸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함할 듯 놀랐어요. 남자친구가 처음 보는 여자와 같이 찍은 사진들이 폴더별로 엄청 많더군요. 데이트할 때 찍은 사진, 여행 가서 찍은 사진. 하지만 제일 놀란 건 웨딩 스튜디오 촬영 원본 사진과 결혼식 촬영 사진이었어요. 손을 벌벌 떨면서 눌러봤는데 아주 성대하고 화려한 결혼식 사진이더군요. 그 속에서 남친과 그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결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진상의 날짜를 보니 그것도 2년밖에 안 됐더군요.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남친 친구들이 한 말들이 그제야 뭔지 알겠더군요. 서류만 깨끗하면 다냐느니 했던 말들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멍하게 있으니 잠시 후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남자친구가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망연자실하게 노트북을 보고 있는 저를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달려와 노트북을 확 닫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어? 저는 배신감에 눈물이 나서 남친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남친은 당황한 얼굴로 눈알만 굴리더군요. 저는 따졌습니다. 오빠 결혼했었니? 저기 세영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냐. 결혼식까지 올린 사진 내가 다 봤는데. 오빠 이혼한 거야? 이혼이긴 한데.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런 말 아예 안 했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속일 수 있는 문제야? 그냥 연애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결혼식까지 다 올려놓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친 하는 말이 과간이었어요. 근데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결혼식 올리고 두어 달 살다가 갈라선 것 뿐이야. 저는 그 말에 소리를 질렀죠. 야!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아무 말 안 해도 되니? 너 이거 사기 결혼이야. 속일 게 따로 있지.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저는 그렇게 말하다 문득 결혼식은 올리지 말자던 남친의 말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깐만. 너 혹시 그래서 결혼식 올리지 말자 그랬니? 이미 결혼식 한 번 올렸는데 2년 만에 또 결혼식 하기엔 쪽팔려서? 그런 건 아니야. 그건 진짜 네 문신 때문에. 저는 그 순간 남친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야, 네가 결혼 안 한 척 나 속인 건 괜찮고 내 팔에 문신은 쪽팔리냐? 뭐 이런 게 다 있어. 남친도 갑자기 저한테 뺨을 맞아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너 아무리 그래도 폭력은 아니지.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래 말해봐. 네가 할 얘기가 뭔데? 이 여자가 희진이라는 애야? 니네 친구들이 그때 실수인지 실수인 척 하는 건지 계속 튀어나오던 그 이름? 아이씨, 그 새끼들. 말해보라고! 남친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하더군요. 그래, 나 결혼 한 번 한 거 맞아. 이름 희진인 것도 맞고.
결혼식 올리고 보니까 완전 알코올 중독에 사치도 심하고 이상한 여자더라. 연애할 땐 몰랐어. 결혼까지 하고 안 거고. 그래서 2달 만에 깨졌어.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안 하려고 했고 잊고 싶었어. 그래서 회사에 말해서 여기 지사로 신청해서 온 거야. 그러다 너 만난 거고. 네가 좋고 너라면 결혼 생활 다시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 말하려고 했는데 몇 번이나 말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 솔직히 마음 한켠에 서류상 깨끗하고 친척들하고는 거의 왕래도 없는데 이대로 그냥 모른 척 결혼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어. 근데 결혼식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친척들 사이에서 이 얘기 나올 거고 그러다 네가 이 사실 알 것 같았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 문신 핑계로 결혼식 올리지 말자고 한 거구나? 핑계라기보다 그냥 결혼식을 굳이 올려야 되나 싶기도 해서. 그렇겠지. 너는 한 번 올렸으니까. 사진은 왜 그대로 갖고 있는데? 깜빡한 거야. 지워야 되는데 깜빡했고. 놀고 있네. 전성, 다시. 놀고 있네. 아니, 다시. 놀고 있네. 정성스럽게 진이라는 이름으로 폴더까지 정해놓고 깜빡? 너 아직 그 여자 못 잊은 거지? 아니야. 이제 진짜 나랑 상관없는 여자야.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못 믿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남친은 저를 붙잡더군요. 아, 잘못했어. 말하면 네가 나 떠날까 봐 무서워서 그랬어. 너 진짜 좋아하고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내 과거 때문에 네가 떠날까 봐. 저도 바보같이 그 순간은 조금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남친은 눈물도 글썽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친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래도 얘기했어야지.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내가 선택하게 했어야지. 네가 미리 말했으면 나 좀 고민은 됐어도 그냥 결혼 선택했을 거야. 그만큼 좋아하니까. 그리고 네 말대로 서류상 문제였고 2달 산 게 전부라니까.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야. 이런 문제부터 나를 속이는 너를 내가 어떻게 믿고 결혼해. 나랑 결혼해놓고 만약 틀어지면 또 이런 사실 속이고 다른 데 가선 초혼인 척 할 거야? 그렇게 안 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시간 좀 가지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너무 심란해서 제 방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며칠간 센터에도 나가지 않았고요.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괜찮은 남자, 이제야 나타낸 내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제대로 치다니요. 본인이 결혼식 올린 거면서 제 문신 핑계대면서 결혼식 올리지 말자고 했던 것도 생각할수록 너무 찌질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저를 속이고 뻔뻔한 남친네 부모님과 친구들도 다 정 떨어지고요. 제가 한 말처럼 과거를 미리 다 말해줬더라면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남친 말대로 결혼식은 스몰 웨딩 정도로 하고 결혼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건 저를 대놓고 속인 거였어요. 언제 들켜도 이상할 것 없는 이 일을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저는 고민 끝에 결국 남친과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결혼식 문제로 결혼 준비가 지지부진해서 계약하거나 한 건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 제 마음 빼곤 정리할 것도 없더군요. 그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허무하고 슬프기도 했지만요. 남친은 잘못했다고 며칠 동안 매달렸는데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본인도 마음을 접었는지 더 이상 연락 없더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 문신 아니었으면 뭐라고 핑계대고 결혼식 하지 말자고 설득했을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 일 이후로 저는 다시 제 일 열심히 하며 지내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와 믿음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당분간은 결혼 생각도 연애 생각도 없이 제 일에 집중하며 그렇게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배신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저는 그 배신을 남편과 친한 친구 2명에게 동시에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계속 전화해서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빌고 있는 중이고, 친구 역시 제 남편에게 속았다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둘 다 꼴보기 싫고 상종도 하기 싫어 일체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제가 내린 처분을 받아야겠죠. 이제 칼자루는 제가 쥐었으니까요. 너무 사랑했던 한 남자와 제가 정말 아끼고 뭐든지 해주고 싶었던 제 친구. 그 두 사람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습니다. 친구의 이름은 혜란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었어요. 그땐 그냥 같은 반 친구 정도였는데 대학에 올라온 후 동창 모임에서 만나게 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혜란이는 집이 좀 어려워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닌다고 했어요. 병원 일을 하면서 등록금을 좀 벌어서 나중에라도 간호대학을 진학하는 게 친구의 목표였는데 열심히 사는 친구가 참 멋져 보였습니다. 저희 아빠가 정형외과 병원장이신데 학원 수료 후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구하는 친구를 저희 아빠 병원에 소개해 줬어요. 아빠는 딸 친구라서 월급이나 보너스 같은 것도 잘 챙겨주셨어요. 친구도 너무 만족하면서 잘 다녔고요. 만나면 서로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고 남자친구 얘기도 하면서 참 잘 지냈어요. 나중에 서로 결혼하게 돼도 남편들끼리 다 함께 만나서 여행도 가고 자식들끼리도 잘 지내게 하자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아빠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빠네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는 남자였어요. 인물도 멀끔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무엇보다 저한테 너무 헌신적으로 잘했어요. 같은 병원이다 보니 혜란이에게도 병원에선 어떠냐고 물으니 진료도 잘 보고 환자들에게도 친절하다며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저보고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의 1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어 하던 일까지 접고 임신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쯤 혜란이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남자친구와 놀러간 사진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좋은 곳도 많이 가고 여행도 종종 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만 보면 남자친구의 얼굴은 하나도 없고 다 자기 사진만 있거나 아니면 남자는 어깨 정도만 나온 사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죠. 혜란아, 너 남자친구 생겼지? 왜 나한테 말 안 해? 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인스타에 그렇게 사진을 올리면서 모를 수 있어? 누군데? 남자친구 얼굴 사진은 하나도 없던데? 아, 그 사람이 그런 거 쑥스러워해서. 어디서 만났어? 섭섭하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미안해. 요즘 우리 못 만났잖아. 다음에 만나면 다 말하려고 했어. 저는 오랜만에 친구 연애라 제가 괜히 신나서 이것저것 묻고 싶었지만 혜란이는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자꾸 끝을 흐렸어요. 왜 그럴까 궁금하긴 했지만 다음에 만나면 얘기해 준다고 했으니 알겠다고 했죠. 그 다음엔 혜란이가 묻더군요. 너는 어때? 임신 준비한다는 거 잘 되고 있어? 잘 안 되네. 다음 달에 병원을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병원까지 가야 될 정도야? 부부 사이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럼 우리 사이야 아무 문제 없지. 내가 몸이 좀 약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정말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 없어? 이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아기 갖고 싶어 해? 이 선생님은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친구의 이상한 물음에 저는 좀 당황했지만 친구가 그만큼 저를 걱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아기는 나보다 남편이 더 원하지. 아기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선생님이 아기를 더 원한다고?
그럼 잠자리도 자주 해? 얼마나 자주? 저는 아무리 친구라지만 혜란이의 질문이 좀 도를 넘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색하며 물어봤죠. 그런 걸 왜 물어? 아니, 의사면 그런 거 잘 알 텐데 임신이 잘 안 된다는 게 좀 신기해서. 혹시 이 선생님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혜란이의 말에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남편이 아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거냐니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할 말 못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바로 따져 물었죠. 혜란아, 나 좀 기분 나쁘다.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인데 네가 왜 그렇게까지 얘기해?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자 혜란이는 급하게 말을 바꿨어요. 아, 미안해. 나는 그냥 너가 걱정돼서. 아이 원하는데 잘 안 들어서면 스트레스 받잖아. 괜찮아. 천천히 준비하면 되고, 나나 우리 남편이나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조급할 것도 없는데 뭐. 그래, 알겠어. 내가 실수했네. 들어가. 그렇게 혜란이와의 통화는 끝이 났지만 영 찜찜했습니다. 최근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보는 일이 없었어요. 제가 한 번씩 보자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약속을 미루는 일도 많았고요. 남자친구가 생겨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뭔가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남편이 세미나가 있어서 경주를 가야 된다고 했어요. 종종 세미나나 협회 모임이 있다고 출장을 가거나 늦게 들어오는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멀리 간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남편은 출장을 떠났고 저는 집에서 쉬다가 무심코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1시간 전에 사진을 올렸는데 장소 태그가 경주인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와본 경주. 설레고 좋다. 그를 기다리며 라떼 한 잔. 사진 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여자의 촉이랄까요? 이상하게 기분이 묘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저희 남편도 경주에 갔는데 혜란이도 경주라니. 약간 묘한 기분으로 혜란이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하나씩 봤어요. 사진 중에는 호텔에 가서 혼자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주도 바다뷰가 너무 좋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서 더 좋은 걸지도. 제주도? 저는 그 사진을 올린 날의 날짜를 봤더니 한 달 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왜냐면 날짜를 보니 저희 남편이 저번 달에도 학회 때문에 제주도에 간 적이 있는데 마침 그날인 거예요. 점점 의심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건 사진에 찍힌 남자의 지갑이었습니다. 남자 얼굴은 없이 음식 사진만 찍은 데이트 사진이었는데요. 테이블 위에 올려진 지갑 끄트머리가 보이더군요. 저희 남편이 쓰는 지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색깔이나 브랜드 전부 다요. 저는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우연히 겹칠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혹시 두 사람? 설마 그럴 리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를 할까? 아니면 혜란이에게 전화를 할까? 고민했어요. 마음은 전화해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섣불리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간호사님께 연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빠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셔서 병원 사정도 잘 아시고 당연히 저랑도 많이 보신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수간호사님. 저 시연이에요.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아, 시연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를 돌려받은 수간호사님이 저에게 묻더군요. 혜란쌤이요. 제 친구인 거 아시죠? 아, 혜란쌤요? 오늘 혹시
쉬는 날인가요? 제 물음에 수간호사님은 선뜻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 시연씨, 지금은 조금 바쁘고 혹시 점심시간에 시간 되면 통화 좀 돼요?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심각한 말투로요. 아, 왜 그러세요? 얘기할 게 있어서요. 지금은 좀 어렵고. 그럼 제가 점심시간 맞춰서 병원으로 갈게요. 아, 그럼 그럴래요? 그때 얘기할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점심시간에 맞춰 수간호사님과 병원 근처에 밥을 먹으러 갔죠. 결혼 생활은 어때요? 좋아요. 임신 준비 중인데 잘 안 생기네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수간호사님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저기 무슨 일이신데요? 시연 씨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연 씨는 왜 전화해서 혜란쌤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혜란 씨한테 바로 전화해도 되잖아요. 수간호사님이 다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연락이 잘 안 돼서요. 정말 그 이유예요? 네? 뭔가 짚히는 게 있어서 저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 아니고요? 수간호사님은 뭔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실은 그냥 혜란이 행동이 요새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수간호사님 혹시 뭔가 알고 계신 게 있으신 거예요? 수간호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과 함께 얘기를 꺼내셨어요. 저에게 해준 얘기는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시연 씨도 어떤 짐작은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남일에 끼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원장님 딸이기도 하고 나도 시연 씨 봐온 시간이 있어서 딸 같기도 하고.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요새 병원에 소문이 좀 돌고 있어요. 혜란쌤이랑 이 선생님이랑 바람 피는 것 같다는. 바람이라니.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그 말을 들으니 속이 철렁하더라고요. 바람이요? 그것도 혜란이랑요? 실은 우리 막내쌤이 퇴근하려고 하다가 두 사람이 진료실에서 같이 있는 걸 봤대요. 일 때문에 같이 있었던 거 아니고요. 이 선생님 무릎에 혜란 씨가 앉아 있더라고. 둘이서 껴안고 있더라고. 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놀라운데 병원 진료실에서 그러고 있다니요. 내가 직원들 입단속은 시켰어요. 괜한 소리 말라고. 그러다 원장님 귀에 들어가면 큰일이라고. 그런데 요즘 들어 혜란쌤이 더 가관인 거예요. 이 선생님 휴무일 맞춰서 자기도 꼭 휴무를 쓰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제 혜란쌤이 어느 정도 연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그렇게 연차를 조정해서 쓰는 거예요. 뭐 들켜도 상관없다는 건지. 그렇게 대놓고 그런 짓을 한다고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수간호사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들켜도 상관없다는 태도니까요. 내가 한번 혜란쌤한테 돌려 말한 적도 있어요. 요즘 병원에서 불미스러운 소문이 도는데 주의 좀 해줬으면 한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나더러 개인 사생활에 왜 그렇게 참견을 하시냐는 거예요. 나 참. 혜란이가 수간호사님께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시연 씨가 소개해서 우리 병원 꽂아준 데다 보너스니 연차니 솔직히 좀 신경 써줬어요. 집에 일 있다고 하면 며칠이고 다 빼주고. 그게 다 시연 씨 친구라서 그렇게 배려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친구라면서. 저는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내 친구가, 그것도 우리 아빠 병원에서 내 남편과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이미 직원들 사이에선 소문이 다 날 정도로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으니 수간호사님은 물을 건네시더군요. 시연 씨 괜찮아요? 일단 물 좀 마셔봐요. 네. 짐작이 있어서 나한테 혜란 씨 휴무냐고 물어본 거죠? 뻔해요. 오늘도 이 선생님 세미나 있으니까 그거 따라간 걸 거예요. 자주 그랬나 보네요. 휴무일을 늘 마쳤으니까요. 시연 씨에게 말을 하는 게 맞나 나 혼자 고민하던 차에 시연 씨도 마침 전화가 왔길래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인생 더 산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서 증거 제대로 모아야 돼요. 알겠죠? 네. 저는 대답은 했지만 두 사람이 바람이 난 것 같다는 말을 듣고부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혜란이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두 사람이 바람이 난 거라니요. 그렇게 수간호사님과 헤어지고 어떤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몇 시간이나 멍하게 있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신호가 간 후에 전화를 받더군요. 자기야. 세미나 잘 끝났어? 응, 이제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길이야. 다른 사람들이랑? 응, 뭐 먹으러 가는데? 경주에 떡갈비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거 먹으러 가려고 해. 그렇구나. 그래, 맛있게 먹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란이는 저를 약올리기라도 하듯 두어 시간 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더군요. 경주 수호정에서 떡갈비. 경주에 왔으면 떡갈비는 먹어봐야지. 같이 먹어서 더 맛있다. 매일 이렇게 좋은 곳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으면.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마치 저 보란 듯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한테 왜 이럴까? 어떻게 친구와 내 남편이 내가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저는 그날 밤을 꼴딱 새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쯤 저는 기절하듯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는지 남편이 저를 깨웠습니다. 하루를 꼬박 잠든 건지 벌써 해가 지려고 하고 있더군요. 남편은 당신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 얼굴을 빤히 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얼굴로 저를 걱정하고 있더군요. 저는 남편을 가만 쳐다보다 충동적으로 불쑥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 제 물음에 남편은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뭘? 왜 혜란이랑 그랬냐고. 남편은 제 말에 눈이 토끼눈처럼 동그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혜란이한테 다 들었어. 당신이랑 만난다고. 저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나온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으론 수간호사님 말처럼 증거를 따박따박 모아서 정확히 따지고 싶었는데 남편 얼굴을 보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충동적으로 한 말인데도 남편은 예상치도 못했는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혜란쌤한테 들었다고? 그래, 당신이랑 경주 갔다고 하던데. 저번 달은 제주도 가고. 나한테 그러던데. 제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 여자? 내가 무슨... 아니라고? 진짜 아니야? 아니야. 경주 수호정에서 밥 먹은 거 아니야? 혜란이의 인스타그램에 적혀있던 상호였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말하자 남편은 정말 혜란이가 저에게 얘기를 다 한 줄 알았는지 얼어붙더군요. 언제까지 나 속일 건데? 혜란이가 직접 다 얘기했다고. 당신이랑 바람났다고. 게다가 병원에선 이미 소문이 파다하다며. 당신 간도 크다. 우리 아빠가 원장으로 있는데
그 병원에서 직원이랑, 그것도 내 친구랑 바람을 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 제 말에도 남편은 끝까지 부정하더군요.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절대 아니야.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 혜란이 부를게. 삼자 대면해. 그럼 되겠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저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몰아붙이면 남편도 사실을 털어놓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잠깐 망설이다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더군요. 그래, 불러. 나도 너무 억울하다. 지금 불러. 삼자 대면 하자고. 저는 남편 보는 앞에서 혜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연아,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우리 집 좀 와줘야겠어. 너네 집? 왜? 왜냐니?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제 말에 혜란이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혹시 너 알았니? 그러는 겁니다. 혜란이의 말에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 선생님이 다 얘기한 거야? 우리 만나는 걸 얘기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와. 이야기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혜란이 지금 온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부르자고 해놓고 막상 혜란이가 온다고 하자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나고 혜란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핸드폰 녹음기를 켜두고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왜 그랬어? 저는 제 말에 갑자기 혜란이도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떼면 어쩌나 싶기도 했지만 혜란이는 마치 이런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말하더군요. 너한텐 미안해. 그렇게 됐어. 그런데 혜란이의 말에 남편이 기함을 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가요? 우리 만나는 거 시연이한테 다 얘기했다면서요. 우리가 뭘 만나? 혜란쌤 미쳤어? 남편의 말에 혜란이도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혜란이도 당황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군요. 시연이한테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뭘 얘기하냐고. 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냐고.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저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둘이 같이 경주 갔다며. 저번 달엔 제주도도 가고. 아니 경주는 혜란쌤도 세미나 같이 들으러 간 거야. 의사들 모이는 학회 세미나에 간호조무사가 왜 따라가는데? 아니 모조로. 당신 착착해. 얘도 다 인정했는데 끝까지 이럴 거야? 아니야, 인정하긴 뭐래.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남편은 이번엔 혜란이에게 역정을 냈습니다. 혜란쌤, 직접 말해.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남편의 말에도 혜란이는 남편을 노려보더니 불쑥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어제도 같이 잤잖아요. 야, 오혜란! 남편은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듣고 있던 저는 머리가 다 어질어질했습니다. 내가 미쳤냐? 너 같은 애랑? 너랑 나랑 무슨 사이라고 그딴 소리를 해? 너 같은 애? 지금 너 같은 애라고 했니? 그래, 내가 돌았냐? 너 지금 나하고 우리 와이프 사이 갈라놓으려고 수쓰는 거지? 평소에도 시연이 부럽다 어쩌다 하더니 지금 자격지심에 돌아서 이딴 짓 하는 거잖아. 자격지심? 야, 너랑 나랑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혜란이가 열을 내든 말든 남편은 저를 붙잡더라고요. 여보, 당신 친구 오베란 쟤 미쳤어. 병원에서 소문도 다 제가 퍼뜨린 거야. 나 정말 그런 일 없어. 제가 나한테 지 혼자 이상한 맘 먹고 저러는 거라니까. 나도 미치겠어.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날 스토커로 뭐라? 나 좋다며. 이혼하고 나랑 살 거라며. 오베란 씨, 제가 미쳤습니까? 이혼하고 당신 같은 여자랑 살게. 미치려면 곱게 미쳐요. 애먼 사람 잡지 말고. 당신 병원에서도 해고야. 당신 같은 여자가 무슨 환자를 돌봐? 당장 나가.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나가.
남편은 혜란이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혜란이도 남편의 돌변한 태도에 눈이 돌았는지 남편의 뺨을 후려치더군요. 야, 이 개새끼야. 시연이한테도 들켜도 된다며. 이혼하면 그만이라며. 내가 좋다며. 시연이랑 살면 너무 피곤한데 나랑 있으면 너무 편하다며. 와이프한테 들키고 나니까 다 나한테 덤탱이야. 이 비겁한 새끼야. 너 미쳤냐? 어디서 손찌검이야? 야, 이 비겁한 새끼야. 시연이는 병원 때문에 같이 사는 거라며. 네가 병원장 되면 바로 이혼하고 나랑 살고 싶다며. 야, 이게 어디서 말을 지어내.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어? 네가 뭐라고 내가 너랑 사니까 어쩌니 한다는 거야? 미친 소리 그만하고 나가라고. 두 사람은 옥신각신 개싸움을 벌였습니다. 기가 막히고 머리도 아프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온갖 감정이 다 들더군요. 둘 다 그만해. 핸드폰에 녹음 다 했어. 여보, 진짜 아니야. 됐고, 혜란이 너 상간녀 소송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당연히 병원은 해고야. 우리 아빠 병원에 다니면서 내 남편하고 그렇게 추잡스러운 짓 벌이는 거면 이 정도는 각오했겠지. 앞으로 이 지역에서 다른 병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당신은 이혼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구랑, 그것도 우리 아빠 병원에서 직원들한테 소문날 정도로 그러고 다닌 주제에 이제 와서 뻔뻔하게 나 당신 이렇게 밑바닥인 줄 몰랐어. 아빠한테 다 얘기할 거고 우린 끝이야. 제 말에 남편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진짜 억울해. 제가 다 꾸며낸 일이야. 난 당신밖에 없어. 남편이 울고불고 매달릴 때도 혜란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군요. 그러더니 불쑥 그러는 겁니다. 넌 좋겠다. 이런 일이 생기면 네 맘대로 다 할 수 있어서. 뭐? 돈 많고 아빠 백도 있고 네가 결정권을 다 갖고 있어서 좋겠다고. 친구 남편이랑 놀아나 놓고 그게 할 소리니? 그래, 네 남편이랑 놀아놨어. 부잣집에 남편까지 잘 만나서 인생 구김살 하나 없는 네가 부러웠어. 부럽고 너무 짜증났어. 나는 대학도 못 가고 아등바등 이러고 사는데 너는 뭔데 그렇게 다 가지고 여유로워? 생각지도 못한 혜란이의 말에 저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 나한테 그런 생각 갖고 있었니? 그래, 그럼 내가 너처럼 마냥 하하호 하는 줄 알았어? 네가 온실속 공주님처럼 산다고 나도 그런 줄 알았냐고. 아무 노력도 없이 너는 다 가졌잖아. 나도 한번 가져보고 싶었어. 네가 가진 거. 너 자격지심에 아주 눈이 돌았구나. 그래서 멀쩡한 남의 가정 파탄내니 속 시원해? 속 시원해. 너 너무 인생을 평탄하게만 살았어. 이 정도 고난은 있어 봐야 되지 않아?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10년 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속으론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요. 그 순간은 남편이 바람을 핀 것보다 친구의 말이 더 충격으로 느껴지더군요.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물었습니다. 너 진짜 무섭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내가 평탄하게 살아서 너한테 피해준 거 있어? 오히려 우리 아빠 병원 소개시켜주고 병원에서도 이런저런 네 사정 다 봐줘서 너 편하게 다녔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 내 남편이랑 바람 펴놓고 너 정말 뻔뻔하고 징그럽다. 혜란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모르는 듯한 저 얼굴.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네 그 멍청한 열등감 때문에 네 인생 더 나락으로 떨어져 봐. 젊은 나이에 상간녀 꼴이 붙었으니 아주 볼만하겠다.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하는 꼴 보니 우리 아빠 병원 탐나서 나랑 결혼했나 본데. 그런데 어쩌지?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당연히 우리 아빠가 내년에 당신한테 병원 자리 하나 해준다고 한 것도 취소야. 위자료 준비나 해. 그리고 어차피 재산은 다 내 거인데다 유책 배우자라 당신은 이 집에서 몸만 나가면 돼.
여보, 잘못했어. 저 여자 하는 소리 들었잖아. 미친 여자가 당신한테 눈 돌아서 한 짓에 내가 당한 거라니까. 똑같은 것들끼리 그만해. 그러지 말고 이참에 둘이 살아. 그러면 되겠네. 아주 잘 어울려.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아님 우리 아빠도 부르고 어머님도 부를까? 그렇게 혜란이는 집을 나가고 남편은 죽어도 안 나가고 저를 붙잡고 매달리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짐을 간단하게 싸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저히 꼴보기가 싫어서 같은 공간에 있기 싫더군요. 그날은 호텔로 가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날 친정으로 가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노발대발하며 당장 이혼 준비하라고 하고 남편을 불러다 욕을 하며 병원에서 나가라고 했고요. 남편은 손이 발이 되게 빌었지만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전화를 하셨어요. 근본도 없는 여우 같은 년이 꼬드겨서 순진한 당신 아들이 넘어갔다며 저보고 한 번만 용서해주라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이혼이라고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란이는 다음날 바로 짐을 싸서 병원에서 나갔어요.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끝까지 뻔뻔했는데 제가 상간소송을 걸었더니 얼마 전 술 먹고 전화가 와서 울고 불고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돈도 없고 병원에서도 잘렸는데 3천만 원을 어떻게 주냐고.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다고. 자기가 잠깐 미쳤었다며 자기를 먼저 꼬신 건 남편이었다고 한 번만 봐달라더군요.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친구 말대로 저 인생에 큰 굴곡 없이 온실 속 화초처럼 커온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남편과 친구 두 사람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네요. 지금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에 있고 증거가 확실해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더군요. 한편으론 승소해봤자 저는 결국 이혼녀가 되고 친구도 잃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고 괴롭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고요. 하지만 얼마 전 이 사실을 다 아는 다른 친구가 말하길 오히려 이런 일로써 진짜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했다고 생각하라며 아기가 없을 때 차라리 이런 사달이 나서 다행일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배신을 하는 인간이었다면 언제든 그랬을 거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만약 아기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크지만 잘 극복하며 앞으로의 제 인생도 잘 살아보려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저도 깨달은 게 많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이 상처들이 저를 한 번씩 괴롭게 하겠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잘 털어내려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파란은 있고 저도 그걸 겪은 것 뿐이니까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힘든 일이 있으셔도 잘 털어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책에 한 사자성어가 기억이 남습니다. 후안무치, 낯이 두꺼워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죠. 저는 살면서 이런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실제로도 있구나 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전 시어머니 말이죠.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저희 시어머니만큼 후안무치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어릴 때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였어요. 화가가 되고 싶어 미술학원을 오래 다녔고 피아노도 오래 배웠습니다. 좀 커서는 파티셰가 되고 싶어 제빵학원을 다녔고요. 그래서 대학도 전문대 제과제빵을 졸업했어요. 졸업 이후 대형 제과점에서 일을 했는데 갓 대학을 졸업한 저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졸업해서 빵집에서 일을 시작할 땐 당연하게 들어가자마자 빵을 만들고 쿠키를 구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저는 설거지, 재료 준비, 뒷정리, 청소 등 잡일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차츰 반죽과 빵 성형을 하게 되고 쿠키를 구울 수 있게 되자 그때부터는 출근하는 게 너무 신이 나고 좋았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피곤한 것도 있고 일에 몰두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제과점 선배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은 남자였고 카센터를 운영하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처음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저는 그 남자의 외모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아빠 친구분이 카센터를 하셔서 저도 어릴 때는 종종 같이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 부품이나 장비를 만지다 보니 손도 검은 기름이 묻어 있고 옷도 늘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왠지 수더분한 남자분이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소개팅에 나온 그 남자는 입고 온 밝은 자켓 때문이었는지 깔끔하게 머리를 빗어넘겨 고정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제가 상상하고 예상했던 느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깔끔하고 산뜻한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참 친절하고 매너도 좋고 얘기도 잘하더군요. 젊은 나이에 카센터를 운영한다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하신 일을 배우다가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시면서 그 남자가 이어받아 운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마음에 들어했고 저도 그 남자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몇 번의 더 만남을 가졌고 사귀게 되었죠. 사귀고 난 뒤 2년 정도 뒤에 남친은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사실 제가 결혼을 하기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한 데다 저도 제 일을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2년 정도만 더 있다가 하면 안 되냐고 했죠. 남친은 2년까지는 기다리기 힘들고 1년만 더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총 3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비용은 반반으로 했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한 지 4년 정도 되었을 때라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총 3천 정도였어요. 제과점이 페이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라서 아껴 쓰고 모았는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전세집 값의 반을 해주셨고 반은 남친이 비용을 댔습니다. 남친도 카센터를 운영하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친은 아버지의 강요로 일을 배웠고 업으로 삼긴 했지만 그 일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는 것도 싫고 그 일이 재미있지도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일구고 유지하신 가게다 보니 꾸역꾸역 유지를 하는 것이었죠. 사실상 업무는 아버지 때부터 일하시던 오래된 직원분이 있는데 주로 그분이 일을 도맡아 많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 이후로도 각자의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신혼이라 알콩달콩할 줄 알았지만 사실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달라 함께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저는 새벽에 일찍 출근을 해야 돼서 저녁 9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해 6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그럼 남편은 8시쯤 일어나 10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 함께 대화를 길게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달콤한 신혼생활이랄 건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던 때여서 무척 바빴죠. 베이커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제일 바쁘거든요. 너무 바빠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없어서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며 급하게 때우듯이 식사를 하고 일을 했는데 그날 너무 급하게 먹었는지 체하고 말았습니다. 급체였던지라 머리가 핑핑 돌고 어지럽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더군요.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했는데도 계속 어지럽고 힘들었습니다.
그 바쁜 시기에 다른 동료들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을 상태였던 저는 조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운전을 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택시를 타고 집에 오게 되었죠.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집에 있는 거였습니다. 자기 오늘 일 안 나갔어? 근데 자기는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나 점심 먹은 게 체했나 봐. 너무 어지럽고 힘들어서 조퇴했어. 아휴, 심해. 약이라도 사다 줄까? 약은 아까도 먹었어. 너무 어지러워서 일단 좀 자야 될 것 같아. 저는 책기 때문에 힘들어서 남편이 왜 집에 있는지는 제대로 묻지도 않고 그대로 침대로 가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숨 자고 일어나니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몸을 일으켜 비척비척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드러누워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속은 좀 어때? 괜찮아? 좀 자고 일어나니 훨씬 낫네. 근데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카센터 안 나가고? 제 말에 남편이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군요. 사실 자기한테 말하려 했는데. 무슨 말? 그때 남편이 하는 얘기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카센터 성철이 형한테 넘겼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성철이 형은 남편 카센터에서 오래 일한 직원 이름입니다. 그분이 일을 잘하고 오래 하시긴 했지만 그분한테 아예 카센터를 넘겼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게 사정이 좀 있어서.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당신은 뭐 하려고? 처음 듣는 얘기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내인 저한테 가장 먼저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나는 다른 일을 좀 해보려고. 무슨 일? 카페. 뭐? 카페? 갑자기 웬 카페? 남편의 입에서 나온 카페라는 말은 정말 뜬금없더군요. 남편이 커피를 좋아하긴 했지만 커피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커피 공부를 한다던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던가 등 커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마시는 건 좋아해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운영하던 카센터를 넘기고 갑자기 카페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사실은 지연이가 카페를 차리고 싶다나 봐. 그래서 지연이가 모은 돈에 엄마가 갖고 있는 돈 합쳐서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번듯하게 하려다 보니 돈이 좀 부족한가 보더라고. 근데 당신도 알잖아. 요즘 동네 카페 조그만한 거에서는 돈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카센터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좀 더 크게 차리면 어떨까 싶더라고. 그리고 나도 이참에 카페 사장으로 일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아까 급체를 했을 때보다 더욱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신우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 SNS를 보면 예쁜 카페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디저트 이쁘게 해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긴 해요. 하지만 신우 본인이 카페 창업을 한다? 그것도 아무런 경험도 없는 남편과? 이게 잘 될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신우를 오래 본 건 아니었지만 연애 때부터 종종 이야기를 듣고 또 결혼해서 본 바로는 신우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실제로는 무척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일한다는 핑계로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방에 가봐도 발 디딜 틈이 없이 지저분하고 먹는 것도 차려 먹기 귀찮아해서 반찬이 냉장고에 있어도 늘 배달 주문을 해서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한 몸 꾸미고 가꾸고 보여지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만 사실은 게으르기도 하고 계획적이라던가 야무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창업을 하고 카페를 운영하겠다뇨.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부지런함이 아닌가 생각해요. 창업이라는 게 오히려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신우와 남편이 무턱대고 카페라뇨. 저로서는 괜히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신우와 비슷한 성향이었고 카센터 운영도 게을리했는데 카페라고 뭐가 다를까요? 그걸 저는 아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야, 그거 하려면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아, 그거라면 걱정 마. 다음 주부터 학원 갈 거야. 아가씨랑 같이? 지연이는 자격증은 전에 따놨어. 설마 그런 것도 준비 안 했을까 봐. 우리 나름 준비 착실하게 하고 있었지.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들끼리는 이야기가 다 된 거였는지 계획을 줄줄 잘도 얘기하더군요. 이미 카페 열 장소도 봐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생활비는? 자기 일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넉넉 잡아. 한 석 달만 당신이 고생 좀 해줘. 그 다음에는 내가 더 많이 낼게. 카센터 정리한 돈에서 좀 빼놓고 하려고 했는데 몫이 좋아서 그런지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그래서 여윳돈이 없어. 미안해. 정말 기가 찼습니다. 다 떠나서 이런 상황을 와이프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정해? 나 당신 와이프야. 가장 먼저 나한테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지. 아는데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카센터 일이 맞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내내 너무 힘들었거든. 나 진짜 기름 냄새, 고무 냄새만 맡아도 토가 나올 지경이었어. 억지로 맡아선 하긴 했지만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그만두면 뭐 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꾸역꾸역 버텼는데 마침 지연이가 카페 창업을 한다잖아. 지연이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해보면 좋겠더라고. 나 커피도 좋아하잖아. 자기야, 나 잘할 수 있어. 카센터 때보다 더 돈 많이 가져다 줄게. 장담해. 내가 카페로 성공해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응? 이번 한 번만 나 좀 믿어주라. 응? 남편은 그렇게 애교와 아양으로 뭉개보려 했습니다. 시작 전에 얘기했으면 저도 반대했겠지만 이미 카센터도 넘기고 일이 그렇게 진행된 것을 어쩌겠나 싶어서 반쯤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픈빨이라는 게 있어서 그랬는지 나쁘지 않았는데 그 오픈빨이라는 게 놀랍게도 딱 3개월 가더군요. 초반에는 남편과 신우도 블로그 홍보도 하고 체험단도 하며 카페를 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의욕이 엄청났죠. 하지만 타고나길 게으른 남편과 신우는 시간이 좀 지나자 더 이상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픈빨 떨어지고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될 대로 되라라는 심정으로 일하더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르바이트생도 한 명 구해서 함께 일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나고 손님이 줄어들자 아르바이트생도 내보냈어요. 그럼 남매 둘이서 으쌰으쌰해서 할 법도 한데 기본적인 것조차 서로 자기 일을 미루며 게으름을 피우더군요. 마감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까지만 해도 자꾸만 미루고 나중에는 오픈 시간조차 마음대로 여는 겁니다. 그 와중에 쉬는 날은 어찌나 잘 챙기는지 서로 하루라도 더 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마음으로 어떻게 장사를 한다는 건가 싶어서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그렇게 장사 시작한 지 7개월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오늘 저녁에 바쁘니? 아니요, 어머님. 오늘은 별일 없어요. 그럼 퇴근하고 잠시 집에 좀 들려라. 할 말도 있고. 아, 네, 어머님. 끝나고 찾아뵐게요. 저는 어머님이 또 아이 얘기를 하려고 하시나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손주 타령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좀 더 일을 하고 싶은 욕심에 밀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카센터를 그만두고 카페 준비를 하는 여러 상황 때문에 더더욱 아이를 가지는 것은 엄두도 두지 못했죠. 어머님께 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하며 저희 매장에서 만든 롤케이크를 하나 사서 어머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왔니? 오늘 날이 유난히 덥지? 그러니까요. 이제 가을인데도 덥네요.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롤케이크예요. 나중에 아가씨랑 같이 드세요. 그래, 고맙다. 우선 좀 앉아봐라.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앉혀두고 말씀하셨죠. 정이 네가 그 빵집에 일한 지가 꽤 됐지? 네, 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일한 거라 이제 꽤 되죠. 전에 들어보니까 너도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다고? 네, 학교 다닐 때 따놓았던 게 있어요. 그래, 이래저래 잘 됐네. 요즘 지연이 카페가 영 장사가 안 되는 건 너도 알고 있지? 아, 네. 지환 씨가 안 그래도 요즘 손님이 별로 없다고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른 까닭은 정인이가 그 카페를 좀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겠니?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놀랐습니다. 네? 제가요? 그래. 네가 빵집 써도 오래 일하기도 했고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좀 맡아서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도 그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남편과 신우는 제가 일을 같이 한다고 하면 아마 모든 일을 저에게 미룰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절대 카페 일에 손대지 않겠다고 남편과 진작에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카페에서 일해달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지금 상황이 카페가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서 저까지 제과점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서 일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반색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 너도 생각해 본 적은 있다 이거지? 그래, 우리 카페도 케이크 만들고 쿠키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데 괜히 다른 데서 사와서 하려니 마진도 안 남고 특색도 없고 그러잖니. 사실 지연이가 카페 일이 너무 힘들다고 친구가 옷가게를 하는데 거기서 피팅 모델을 좀 하고 싶다 하지 뭐냐. 그 말을 듣고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카페는 어쩌고 피팅 모델이라뇨. 물론 신우가 얼굴도 이쁘장하고 몸매도 괜찮은 편이에요. 하지만 카페 일 버려놓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겠다뇨.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네? 그럼 카페는 어쩌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희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잖니. 너랑 지환이가 전적으로 맡아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 부부끼리 말이다. 돈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도 했는데 이제 와서 남한테 팔기는 아깝고 그리고 지금 파는 건 손해가 너무 크기도 하고 그래서 네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괜히 남의 빵집에 돈 벌게 해주는 거보다 우리 가게 잘 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지.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도 디저트 카페를 언젠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는 크게 할 생각도 없었고 조그만하게 디저트 위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월급에서 약간은 따로 저축도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랑 신우가 카페를 차리겠다 하기 전부터요. 그런데 갑자기 카페를 저한테 맡아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가만 생각을 해봤죠. 신우는 일을 하기 싫다고 마음이 뜬 상태고 남편 혼자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는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우 없이 남편하고 둘이서 일을 하는 거면 차라리 괜찮으려나 싶은 마음도 들었죠. 그래서 어머님께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민 끝에 제가 맡아서 해보겠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 일을 했던 제과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오래 일했던 직장에서 그만두는 거라 많이 아쉽고 서운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커피를 위주로 판매를 했다면 저는 디저트에 집중을 했습니다. 매장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대형 오븐과 조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쿠키와 빵 종류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디저트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내걸었죠. 요즘은 카페들도 디저트 사입이 많은데 저는 직접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래저래 노력은 했지만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장사가 안 되던 카페라 기본적으로 손님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안을 생각했는데요. 기본 쿠키를 대량으로 많이 구웠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께 하나씩 맛보라며 드렸죠. 가장 저렴한 아메리카노를 구매하셔도 쿠키를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기본 쿠키긴 하지만 맛에 자신은 있었거든요. 일종의 시식 서비스를 한 것이었죠. 남편은 마진도 얼마 되지 않는 아메리카노까지 쿠키를 서비스로 주면 뭐가 남느냐 궁시렁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손님이 우선 많이 오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드셔보시고는 맛있다고 쿠키를 구매해 가시는 분들이 늘기 시작했고 차츰 시간이 지나자 다른 디저트들도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오신 손님들은 점점 늘어갔고 대량 주문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저는 주로 주방 안에서 빵과 쿠키를 굽는 시간이 길어지고 커피는 직원을 한 명 구해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뭘 하고 있었냐고요? 저희 카페가 장사가 좀 되기 시작하자 남편은 슬슬 밖으로 돌았습니다. 한참 바쁠 시간에 잠시 일을 돕는 것 빼고는 직원도 있는데 자기는 자리를 비워도 되지 않느냐면서 매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일을 찾으면 얼마든지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또다시 게으름을 피우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비우면 예전 카센터에 놀러 가던지 집에 가서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한테 카페 넘기고 본인은 한량짓을 했던 거죠. 저렇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나, 저렇게까지 게으른 사람이었나 싶어 실망감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갈수록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죠. 사실 그냥 방문하시는 손님이 많기도 했지만 대량 주문 고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회사에 회의용 다가로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고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꾸준히 대량으로 주문해 주시는 손님들께는 명절에 따로 과자 선물 세트를 만들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고객 관리 차원에서요. 그런 제 선물에 감동받은 손님들은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셔서 덕분에 저는 더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흘렀을까 저는 정신없이 일을 하던 와중 어머님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래, 바쁘냐? 아, 네.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좀 바쁘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서 마치고 집에 좀 오렴. 아, 오늘 좀 늦게 마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마치는 대로 와. 아, 네, 그럴게요. 저는 의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기도 했지만 어머님도 따로 오라고 하신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대량 주문 준비를 마치고 일하는 직원에게 마감 정리를 부탁한 뒤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와라. 언니 오셨어요? 아, 아가씨도 계셨네요. 잘 지내셨죠? 그럭저럭요. 여기 좀 앉아봐라. 어머님은 제가 앉자마자 2년 전 얘기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정인이가 우리 매장 운영한 지가 좀 되었지? 우리 매장?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가씨가 실증 내고 나간 뒤로 저와 남편이, 아니 거의 제가 제 힘으로 꾸려온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우리 매장이라는 소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더군요. 약간 뭐지? 싶은 기분도 있었지만 별다른 내색 없이 대답을 했죠. 네, 어머니. 2년이 좀 넘었죠. 그래,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구나. 요즘 그래도 장사도 좀 된다 하고 벌이도 괜찮다고 지환이가 그러던데. 네, 요즘 좀 괜찮은 편이에요.
저는 아가씨가 그만두고 난 뒤 남편과 운영을 하며 총 수익 중 일부분을 어머님께 이체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시작할 때 어머님이 노후 자금을 보태주셨기에 생활비에 보태드릴 겸 해서 꾸준하게 돈을 들인 것이었죠. 저희 카페가 수익이 많이 늘고부터는 어머님 용돈도 종종 드리고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 등도 저희가 다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어머님은 그때부터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이제까지 한다고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너도 좀 쉬고 카페는 지연이한테 다시 돌려주렴. 저는 처음에 어머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돌려주라니요. 신우가 시작한 것은 맞지만 중간에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나갔잖아요. 애시당초 카페를 준비할 때 들어간 신우돈은 별로 없었고 어머님께 생활비를 드린 것으로 저는 제 할도리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열심히 키워온 제 가게를 어머님과 신우는 뻔뻔하게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 옆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신우를 보고 있자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어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아가씨가 못하겠다고 하셔서 그만두신 거고 저랑 지환씨가 이제까지 카페 유지해온 거예요. 하다못해 지환씨도 거의 카페에 있지 않아서 저 혼자 아등바등 해온 거라고요. 근데 이제 장사 좀 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돌려달라니요. 이런 법이 어딨어요? 애시당초 그게 누구 거였어? 우리 지연이 거 아니었냐? 내가 네가 좀 맡아서 해달라고 했지. 너 준다고 했었냐고. 어머님의 논리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잘 다니는 제 가정 그만두고 맡아서 하라고 하실 땐 언제고요. 게다가 명의는 지환씨 명의예요. 그런데 왜 아가씨가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우리 지연이가 시작한다고 했던 가게 아니냐. 명의가 뭐가 중요해. 그리고 지환이도 이미 그렇게 하기로 다 얘기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이제까지 가게에 별로 붙어있지도 않았던 이름만 사장인 남편은 저한테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와 신우와 얘기를 하고 결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어버버 말도 잘 안 나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시 챙겨 들고 일어났죠.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어딜 가? 도저히 못 믿겠어요. 지한 씨하고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랬어? 남편은 제가 그렇게 나올 걸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태연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있더군요. 아, 그거 이제 지연이한테 돌려주는 게 어때?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걸 왜 아가씨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애시당초 그거 지연이 거였잖아. 그거 못하겠다고 나간 게 아가씨야. 그거 받아서 내가 이제까지 먹고 살게 만든 거라고. 아니, 너만 했어? 나도 같이 했어. 당신이 뭘 그렇게 했는데? 가게 자주 나오지도 않고 청소며 정리며 다 나한테 맡기고 계산대 주문 몇 번 받다가 놀러 가버린 사람이 누군데? 나 혼자 동동거리며 바쁠 때 당신 뭐 했어? 골프 치고 당구 치고 놀 거 다 놀고 나는 진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게 바쁠 때 당신 나 도와주기나 했어? 아, 일하는 사람 있었잖아. 뭐 당신 혼자 다 했어? 그리고 다 떠나서 애시당초 명의가 나랑 지연이 거였어. 가게 주인이 지연이랑 나라고. 그걸 왜 이제 와서 넘기라고 하는 건데? 아, 지연이가 이제 모델 일도 못하고 이제 나이 먹어서 취직도 어려운데 그래도 자기가 해보겠다고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힘내서 해보겠다 하길래 엄마도 지연이 어떻게 먹고는 살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주인한테 돌려준다 이거지. 엄밀히 말하면 당신은 직원 같은 거니까.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고 있네. 장사 안 돼서 팔이 날릴 때는 못하겠다고 나한테 떠넘기고 이제 장사 좀 되고 돈이 좀 된다 싶으니까 탐이 나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좀 솔직해져 봐. 그게 이제까지 장사 안 돼 빌빌거렸으면 아가씨가 퍽이나 탐을 냈을까? 아, 그래. 장사 잘 되니까 배가 아프댄다. 됐냐?
남편은 이제야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거 나 혼자 먹고 살았어? 어머님 생활비 꼬박꼬박 보내드렸고 당신도 당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내가 배려 안 해줬어?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 그래, 부족해. 내가 뭘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나도 필드도 자주 나가고 싶고 골프채 바꾸고 싶어도 네 눈치 보여서 못했어. 지연이가 카페 운영하고 당신은 다시 제가 좀 들어와도 되잖아. 거기서도 한 번씩 다시 오라고 했다면서. 남편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남편은 지금은 저에게 용돈 받고 저희 생활비 카드를 쓰는데요. 용돈을 받아 쓰는 것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동생과 운영하면서 본인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고 싶었던 거죠. 또 그 와중에 저는 제과점에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를 무슨 일하는 기계 취급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더 이상 대화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만하자. 뭘 그만해? 카페를? 그래, 카페도 그만하고 너랑도 그만할래.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제가 그 말을 하자 벙찌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 왜 이혼을 해? 그냥 카페만 지연이한테 넘기자고. 내가 당신이 싫다고 했어? 그래, 카페 넘긴다고. 근데 당신하고도 정이 떨어져서 못 살겠어.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카페를 유지해왔는데 이런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어머님하고 아가씨하고 그렇게 계획 짜서 나한테 통보를 할 수가 있어? 사람이면 이렇게는 못해. 나는 너네 가족들 무서워서, 아니 더러워서 못 보겠어. 이혼해. 뭐라고? 더러워? 그래, 더럽고 추접스러워. 무슨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그래, 카페 가져. 다 가져. 나는 이제 너랑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저는 조용히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말렸지만 내 몸에 손대는 순간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어디 한번 해보라고 소리 지르니 남편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군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사실을 안 저희 부모님도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는 카페 일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했지만 평소 쉬는 날도 별로 없고 늘 바쁜 걸 저희 부모님도 아셨거든요. 그걸 안쓰러워 하셨던 부모님은 당장 시댁으로 가겠다고 하시는 거 제가 말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해봤자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 인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게 된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카페에 가지 않았죠. 신우가 출근했는지 다음날 저희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오늘 일단 일을 해달라고 그리고 카페 마치고 따로 얘기를 하자고 했죠. 그렇게 저녁에 저는 직원을 만나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직원은 저의 얘기에 본인이 더 화가 나서 말하더군요. 아니 사장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가게 사장님이 얼마나 애쓰면서 유지해온 가게인데 무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오늘 그 여자분 와서 어땠는지 아세요? 뭐 하는 것도 없이 계산대서 주문 받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음료 만들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면서도 이게 뭔가 싶었다니까요. 오늘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나도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따로 민지 씨한테 말을 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내가 어제 오늘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의 말에 직원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말대로 해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그럼 조만간 다시 보자고 하고 헤어졌죠. 그렇게 집에 돌아온 저는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준비했죠. 한동안 저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바쁘게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몇 달간 저는 정말 하루에 서너 시간을 자며 바쁜 나날들을 보냈죠. 남편은 제가 이혼에 대한 마음이 변함없는 것을 알고는 소송이 아닌 협의로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재산은 처음 결혼할 때 집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이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집값이 오르기도 했고 또 생활에 관해서도 제가 기여도가 높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말도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소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카페 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받아낼 생각이었죠. 하지만 재산 분할은 되었지만 지분은 제 명의가 아니다 보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너무 아쉬워서 나름 노력을 해봤지만 제가 직원으로도 사장으로도 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그 부분은 너무나도 아쉽게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되는 것이라면 미련두지 말자,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되어갈 무렵 저는 저의 카페를 열었습니다. 원래 있던 카페에서 차로는 5분 정도 걸리는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죠. 새롭게 연 제 카페는 그전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번화가 쪽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도 많고 주변에 회사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카페를 정말 최선을 다해 운영했어요.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카페보다 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카페에서 일을 했던 직원 민지 씨 또한 저희 가게로 와서 함께 일했고요. 제가 단기간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데는 저희 직원 민지 씨의 역할이 컸습니다. 민지 씨는 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한 달 정도 더 일을 했습니다. 신우에게는 곧 그만두겠다 말한 뒤 새로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그 기간 동안 카페에서 대량 주문을 하는 고객들이 오면 은근슬쩍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신우가 있어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만두었다고 얘기하며 저의 번호를 알려주기도 했고 신우가 자리를 비울 때는 저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도 했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카페 잘 되자 뺏으려고 했고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면서 곧 다시 새로운 카페를 열 거라며 제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전에는 매장 번호로 연락이 많이 오도록 해놨던지라 저도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저희 직원은 똑부러지게도 그렇게 일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전에 저희 매장에 대량 주문을 많이 하시던 큰손 손님들이 거의 저희 가게로 넘어왔고 저는 그 외에도 새로운 손님들까지 생기며 더욱 장사가 잘 되었던 겁니다. 직원인 민지 씨한테도 월급도 더 많이 올려주고 보너스도 자주 주면서 바쁘고도 즐겁게 지내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소개해준 제과점 선배한테서 연락이 왔고 저는 시댁의 근황에 대해 듣게 되었죠. 제가 그만둔 뒤 신우와 남편은 본인들이 다시 카페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래 놀던 가락 어디 가나요? 거의 직원들한테 일을 맡겨놓고 매장 한 구석에서 폰이나 하고 노는 게 일상이었대요. 저희 남편도 매장에 잠시 얼굴 비추고는 스크린 골프하러 간다며 놀러 나가버리고요. 사장이 열심히 하지 않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겠나요? 게다가 디저트로 수익이 높은 카페였는데 그 디저트를 만드는 제가 없이 사입으로 대체가 되니 손님들은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직접 만드는 맛있는 디저트 맛집이라서 저희 가게에 왔던 건데 막상 와보니 디저트는 공장 사입이고 분위기도 안 좋고 커피 맛도 그저 그렇고 도저히 다시 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손님들 엄청 떨어져 나가고 리뷰도 엄청 안 좋아지고 그제서야 다시 부랴부랴 파티셰를 구했는데 전문 파티셰를 채용하려고 하니 수지가 맞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이미 대량 주문을 하는 고객들은 저희 쪽으로 옮겨왔고요. 신우와 남편 카페에는 주문이 많지도 않았는데 새로 구한 파티셰도 제과 제빵 자격증을 갖단 초보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디저트 수준이 전과 같지 않고 종종 서비스를 줬던 저와 달리 재료도 더 저렴한 재료로 단가 낮추기에 급급했던지라 카페는 망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반년을 버티다가 결국 임대를 내놓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트렌드가 한참 지나버린 장사도 잘 안 되는 카페를 누가 관심 있어나 하나요. 그렇게 남편은 카페 일을 그만두고 다시 카센터에 가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때 사장 소리 들었던 카센터에서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는 거죠. 겉멋만 들어서 기름밥 먹기 싫래 어쩌네 하던 그 인간이 이제는 카센터 사장도 아니고 직원으로 일할 걸 생각하니 웃음만 나더라고요. 아주 꼴 좋다 싶고요. 아가씨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합니다. 시모랑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자주 싸우나 봐요. 저희 남편하고도 자주 다투고요.
그냥 제가 하게 놔두지 욕심내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남매끼리도 서로 얼굴만 마주하면 싸운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비웃음만 나더군요. 멍청하게도 황금알을 낳는 닭의 배를 갈라버린 셈 아닌가요? 가만히나 있었으면 어머님도 생활비 따박따박 받을 테고 남편도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지 무덤 지가 판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카페를 여는데 저희 부모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전에 신우와 전 남편 카페에서 일할 때는 제가 거의 일을 했음에도 저희 부모님은 잘 챙기지 못해 늘 죄스러웠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 마음껏 챙기고 용돈도 드릴 수 있어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카페를 이용해 주시고 주문해 주시는 고객님들께도 늘 감사하고요.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저 또한 베풀면서 살 수 있게 노력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